아니, 주변에서 완전 뚜껑 열린 년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뚜껑이 열린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원래부터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부터 정말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정말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살았고,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거든요. 분야를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사업을 하면서 꽤 돈을 모은 30대 후반의 여자 사업가입니다. 대학 들어오자마자 이쪽 분야에서 일을 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 분야에서 10여 년을 버티며 밑바닥을 버티고 올라왔어요. 다행히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이 분야에서 이름도 조금 얻었고, 또래에 비해 돈도 좀 만지고 있었죠. 하지만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이 완전 골로 갈 뻔했고, 처음으로 뚜껑이 열려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왜 그랬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붙이신 분 중엔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고 좀 더 세게 나가라며 응원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저보고 지질이 운도 없는 여자라고 하더군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나름 기고하게 살았구나 란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유달리 돈의 계산이 빨랐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는 부모님 영향을 받은 탓도 있지만 뭐든지 손해보곤 못 사는 성격도 한몫해서인지 계산이 정확하길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장사를 시작했죠. 처음 했던 일은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옷을 싸게 사다가 조금 더 리폼해서 1.5배나 2배 정도 가격을 더 받고 팔았어요. 제가 보는 눈이 좀 있어서인지 떼어오는 디자인 의류마다 장사가 잘 됐죠. 특히 대학생 언니들이 좋아하는 걸로 바로바로 떼어다가 직접 가져다 주니 인기도 좋았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대학 와서 주식도 투자해보고 그걸 또 기반으로 지금 하는 사업 기초를 다지면서 등록금이랑 집이랑 다 제 힘으로 해결해냈어요. 주변에선 저한테 쇠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돈복은 타고난 거죠. 중간에 아빠 가게가 다 엎어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을 때도 제가 번 돈은 큰 효과를 발휘했어요. 사업은 어쩔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집에 차압딱지 붙는 걸 제가 번 돈으로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집안에서 제 입김도 엄청 세졌죠. 그 전까진 공부나 하라는 잔소리 들었지만 제가 하는 사업이 동네 구멍가게가 아닌 걸 알고는 부모님도 이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립심이 강했고 무엇보다 강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혀를 끌끌 잘 수도 있을 텐데요. 너무 어릴 적부터 돈 버는데 앞만 보고 달려서 그런지 30대 중반쯤 되니까 벌써부터 삶에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돈은 저 혼자 쓰기엔 충분하게 벌어놨고 어느 정도 직원도 뽑아놓았으니까 허무했어요. 참 팔자 좋은 소리같이 들리지만 정말 그땐 그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결혼을 하고 혹은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는데 저는 너무 빨리 먼 길을 달려오다 보니 제대로 된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가슴 두근거린 적이 몇 번 있긴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과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저 스스로를 가둬놓은 채 지냈거든요. 남들 다 가는 MT도 가본 적 없고, 남들 다 해본 소개팅, 미팅도 없고, 동아리도 가입한 적이 없어요. 절친이네, 베프네, 이런 단어는 저에게 먼 이야기였습니다. 학교는 졸업장 따려고 들어간 터라 저는 오직 일하는 데만 열정을 쏟았고, 그나마 인연이 닿는 사람이라곤 담당 교수님들 뿐이었습니다. 마케팅이나 유통 이런 쪽의 교수님들하곤 종종 연락했고 술자리도 가진 터라 그 중에 매우 가까워진 교수님이 자네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사업에 열정적이구만.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론 독이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네. 그래도 지금 한창 꽃다운 나이인데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지. 아니네요. 저는 그냥 이게 편해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후회할 수도 있어. 뭐든지 때가 있는 법이거든. 지금은 돈 벌 때 같아요. 나이 먹고 돈 벌 순 없잖아요. 그렇게 오직 산 곳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뭔가가 공허하고 빈듯해진 겁니다. 그래서 삶이란,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지, 인생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항상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죠. 점점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지? 한마디로 점점 철학적으로 변해간 거죠. 제 머릿속엔 언제나 인간의 본연의 모습과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 직원에게 은근히 부탁을 하나 했어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뭐하고 놀아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아, 그럼요. 제가 조사해 볼게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놀고 싶어서 자리를 열어주길 원했는데 직원들은 제가 일만 하는 기계인 걸로 아니까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자연히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때 하나 더 푹 빠진 게 있었는데요. 바로 음악을 정말 사랑하게 된 겁니다.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일은 알아서 잘 돌아가게 됐으니 근처 음악 나오는 술집에서 혼자 와인 마시고 혼자 음악 듣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자연히 가게 주인과 친해지게 됐고 저도 모르게 속에 있는 외롭다는 말을 꺼내게 됐죠. 근데 이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사장님도 취미도 비슷하면서 괜찮은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한번 나가보시죠. 이러면서 제안을 준 게 재즈 모임이었어요. 재즈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연주도 보고 술도 한잔하는 모임이었어요. 솔직히 좀 어색하더군요. 매일 일하는 사람만 만났는데 취미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어색했지만 이것도 사업의 연장이고 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중 하나라고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부터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재즈 음악에 와인 한 잔 마실 정도라서 직업 수준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어디 대학 교수부터 어느 회사 대표까지 명함 한 장만 봐도 꽤 존재감 있는 사람부터 수준 높은 음악가까지 다양했는데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젠 질리더군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수한 사람이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한두 번 정도 더 참석했을 때 대학 선배를 만났는데 거기서 운명을 만나게 됐어요. 그 선배는 언제나 음악을 노래하고 세상을 음미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상황을 봐도 뭔가 다른 눈으로 보고 사회에 대한 부조리함을 날카로운 눈으로 분석할 줄 알았죠. 뭔가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멋진 남자였어요. 게다가 팝송을 따라 부를 때면 제 마음이 두근거리고 처음으로 남자에게 푹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선배에게 빠져들더군요. 다른 남자들은 음악을 통해서 사업 이야기, 자기 출세 이야기만 하는데 그 선배는 현실을 벗어나서 정말 음악과 사랑,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을 고민하는 멋진 남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 선배를 졸졸 쫓아다니게 됐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우린 커플이 됐어요. 솔직히 제 입으로 이야기하긴 좀 부끄럽지만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었습니다. 저는 꽤 매출이 있는 회사의 대표였고 그 선배는 신문사에 음악을 기고하는 프리랜서 음악 작가였거든요. 수입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났죠. 그렇다고 그 선배가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딱히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런 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다 먹여 살리면 되니까요. 제가 다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참 녹록지가 않았어요. 일단 그 선배네 집이 참 가난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선배네도 원래는 어느 정도 잘 살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안이 폭삭 망했더군요. 선배의 형님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생활비를 좀 보태주시고 선배가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해서 번 돈과 시아버님이 공공근로 다니면서 번 돈이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아무래도 넉넉한 가정 형편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선배에게 우리 회사에 취직할 것을 권했어요. 하지만 선배는 자유롭게 글을 쓰며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도 안 한 입장에서 선배네 집에 돈을 막 줄 수도 없는 터라 아는 지인을 통해 작은 출판사에 선배를 취직시켜줬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게 두느니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밀어붙였죠. 하지만 얼마 못 가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그 회사 조건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아니, 회사가 너무 답답해. 창의적인 느낌이 없어. 그래도 음악인이 문학 관련 서적을 출판한다고 해서 취직했는데 이거 너무 답답한 구조야. 처음에 그 말을 좋게 본 제가 바보였죠. 원래 선배의 생각이나 사상이 여유가 있고 자유분방한지라 세상이 선배를 몰라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이에 선배는 몇 번이나 취직했고 또 몇 번이나 퇴사를 했어요.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죠. 직장 선배랑 트러블이 있어서 관두고 혹은 업무 지시가 자신의 처지와 안 맞는다고 관두고 아주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점점 겉돌고 살았어요. 그렇게 3번 정도 회사를 그만두는 선배를 보며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억압하고 가둬둘수록 더 반항하는 타입이란 생각에 더 이상 터치를 안 했죠. 그 사이에 선배는 오히려 더 음악이나 철학 그리고 사상 쪽에 빠져들어서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다녀오고 연락도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되면 계속 만나는 제가 미친년이잖아요. 그래도 그 선배를 좋아한 게 저의 잘못이었죠.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고 그때 마침 엄마도 많이 편찮으신지라 얼른 결혼을 서둘러야 했어요. 그래서 선배를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소개시켜줬고 그날 처음으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선배도 굉장히 예의를 차리고 말도 잘하고 괜찮았어요. 집안이 가난하고 영혼이 자유로울 뿐 그 선배가 성격이 이상하거나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만남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집에선 난리가 났죠. 아빠는 아무리 너가 책임진다고 해도 남자가 어느 정도 책임감도 있어야지. 막상 만나보니 뭔가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난 저 남자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요.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하든 말든 나는 결혼 추진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제가 결혼 안 시켜주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끝내 허락을 해주셨고 이번엔 제가 선배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죠. 원래는 예비 시모가 밖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제가 빡빡 우겨서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집 앞에 다다르는 순간 숨이 턱하니 막히더군요. 왜 시어머니들 분이 약속 장소를 집이 아닌 외부 음식점으로 하자고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런 곳이 서울에 있었나? 할 정도로 완전 외딴 동네에 낡은 2층집. 나중에 알았지만 그나마 그 2층 집도 시댁의 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오히려 그런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준 시댁 식구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죠. 그리곤 들어가서 시부모님에게 인사도 드리고 특히 조금 뭉클했던 것은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반지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 반지가 대대로 물려오는 반지인데
비록 싸구려지만 여기엔 믿음 같은 게 있어. 이 반지를 끼고 있잖아? 그럼 잘 될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생긴다고 한단다. 이거 너가 끼고 있다가 무슨 일 생기면 늘 마음속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렴. 그럼 진짜로 일이 잘 풀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누그러지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두리번거리는데 우연히 선배랑 시부모님 그리고 웬 여자랑 이렇게 넷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게 됐어요. 순간 여동생인가? 선배는 형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의문이 들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친척 여동생인가 봐요. 하며 사진을 내밀었죠.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화들짝 놀라며 어디서 이걸 찾았니? 그냥 못 본 걸로 하렴. 이러면서 사진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나 싶어서 나중에 선배에게 물어보니 사실 엄마랑 의절하고 집 나간 여동생이 있어. 집에서 내놓은 자식인지라 너한테 말 안 한 것뿐이야. 이러는 겁니다. 돈 문제 때문에 의절했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듣는 내내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리고 나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시댁에 도움이 되고 싶단 마음도 더 가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도 은근히 염치 없지만 많이 좀 도와주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땐 정말 순진했던 거죠. 그냥 뭐든지 퍼주고 싶었던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선 한계가 오긴 오더군요. 일단 남편은 점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기 시작했어요. 점점 지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으로 마음을 준 남자니까 결혼을 강행했고 정말 결혼한 지 석 달 동안 남편은 글을 써서 잡지사 몇몇 군데 인터넷 매체에서 돈 버는 거 외엔 수입이 전무했습니다. 그나마 회사를 다니게 되긴 했는데 약간 능력제로 운영되는 회사라서 기본 월급은 매우 적고 성과가 좋아야 월급이 올라가는 회사인데 남편은 정말 기본만 하고 전혀 욕심이 없더라고요. 사실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는 게 싫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시어머니에게 호소를 해봐도 걔는 몽상가라 그래. 너가 돈 잘 버는데 뭐가 문제니? 남자가 돈 잘 벌면 아내가 집에서 살림하는 거고 아내가 이렇게 돈 잘 벌면 남편이 살림하면서 자기 일 챙기면 되는 거지. 이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런 걸로 자기 아들 기죽이지 말라며 충고하고 친정에선 반대하는 결혼하더니 꼴 좋다고 나를 바보 같은 딸년 취급을 하니까 은근히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생활의 즐거움보단 점점 더 괜히 인생이 꼬인 건 아닌가 고민만 됐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음악과 와인을 남편과 즐길 때 바로 그때 모든 게 또 잊혀졌고요. 안 그랬으면 진작에 이혼했을 텐데 저는 사람의 굶주리고 따스한 관심에 굶주렸었나 봐요. 그토록 입고 군뱅이처럼 보이던 남편이랑 음악을 함께 들으며 대화를 나누고 와인 한잔 나누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 금방 다 잊어버렸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미봉책이었고 잠시 잊혀지는 알약 정도였어요. 근본적인 치료제는 되지 못했죠. 남편은 남편대로 생활을 유지했고 저는 저대로 살다 보니 뭐랄까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강해졌죠. 이렇게 지낼 바엔 결혼은 왜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줬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시아버지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그나마 있던 집마저 날리게 되었어요.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사람만 좋다 뿐이지 경제적 관념이 제로에 가깝다 보니까 너무 잘 속더라고요. 액수가 꽤 되는 돈인지라 제가 어떻게 메꿔드리긴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너무 감사하다며 거의 무릎 꿇고 절하듯이 저를 대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제 딴에는 가족끼리라도 돈 관계가 깔끔해야 한다는 생각과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하는 의미로 너무 고마워하지 마세요. 차용증이랑 다 쓸 거니까요. 라고 했죠. 그 말에 시어머니랑 남편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차용증을 써주셨고요. 물론 저는 그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조금씩 일어난 거예요. 툭 하면 무슨 일 터졌으니 돈 달라, 사고 쳤으니 수습해달라며 저한테 노골적으로 손을 벌리더군요. 그나마 처음엔 미안하고 고마운 척이라도 하더니 이젠 차용증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그냥 맡긴 돈 찾으러 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말다툼도 했고요. 오빠,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나한테 무슨 돈 맡긴 건 아니잖아. 돈 많이 벌면서 왜 그래? 시댁이 돈 쓰는 게 그리 아까워? 당신이 돈을 제대로 안 벌어서 모르나 본데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노력해서 번 내 돈이야. 당연히 아깝지. 안 아깝겠어? 너 이런 애였니? 진짜 실망이다.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길 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점점 사이가 벌어지더군요. 그 이후에 돈은 절대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머니, 그때 그 돈 이자는 됐고 원금만이라도 갚으세요. 제가 무슨 고리대금 업자도 아니니까요. 가족이라도 계산은 정확히 해주세요. 라고 2번 정도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미안하구나. 능력 없는 시엠이라서.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나중에 논란 만들기 싫었어요. 요즘 가족끼리도 돈 가지고 난리 나는 시대다 보니까요. 이렇게 제 속마음을 정중히 말했고 남편도 그걸 아는지 조금씩 일을 늘려서 차용증을 하나하나 갚아갔죠. 솔직히 이자까지 받았으면 정말 평생 두고 못 갚았을 테지만 저는 원금을 제대로 안 갚아도 다 넘어가 줬고 어차피 남편이 자립하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게 좀 무리수였나 봐요. 남편이 어느 날부터 저한테 짜증을 내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럼 은행에서 빌렸어.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도 맞받아쳤죠. 그리고 좀 틀어줬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이에 시댁에선 무슨 시아버지가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프랜차이즈 초기 투자금만 좀 빌려달라는 헛소리를 하길래 저는 그 돈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정확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걸로 남편은 아예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이젠 돈 안 빌려준다고 성을 내니까 저도 홧김에 내 돈 보고 결혼했니? 니네 집안은 내 돈이 그렇게 좋아? 라며 대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싸우고 나도 술 한잔하고 음악 같이 들으며 풀었는데 그런 일도 점점 뜸해지고 각방도 쓰게 되면서 갈등이 더 커지는 찰나에 하루는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가놨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무슨 농촌 체험하며 기자 역할도 하고 그거 취재하며 기고하면 된다는데 거기서 당번은 했을까봐. 아니 왜?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누가 돈 벌어 오래? 그리고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서울에서도 적응 못했는데 지방이라고 다를 것 같아? 그래도 조금 여유있게 돌아간다니까 차차 적응해봐야지. 솔직히 나도 이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솔직히 남편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을 했죠. 하지만 이참에 남편의 빈둥거리는 버릇도 고칠 겸 그러라고 했습니다. 자연히 주말 부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디서 지낼 거냐고 물었더니 잡지사에서 오래된 관사 비슷한 낡은 집이 하나 있대.
동네 사람도 잘 안 살아서 빈집도 많다고 하니 그것 좀 수리해서 쓰면 될 것 같아. 공기도 좋다고 하니까. 처음엔 말도 안 된다는 말 반대했지만 이젠 아예 한 달에 한두 번 찾아가서 반찬 좀 주고 청소해 주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갈등이 점점 커질 때 잠깐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도 필요했고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때 마침 저희 회사에도 문제가 생겨서 남편 문제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내려간 지방과 거기 집 주소 그리고 회사 주소만 받은 채 제대로 찾아가 보질 못한 채 한 석 달 정도 지났죠. 그 사이 남편이 주말마다 올라와서 간간히 이야기는 주고받았지만 저도 무심했습니다. 일단 회사부터 살리느라 크게 신경 못 쓴 건 인정해요. 하지만 남편이 주말마다 올라와서 얼굴 보여줄 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는 거기가 체질에 맞나 봐? 많이 좋아 보이네? 그러게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 사이에 남편은 올라오는 횟수도 좀 뜸해지고 대신 시어머니가 간간히 내려가서 남편을 돌봐주신다고 하길래 남편 상황도 들을 겸 시어머니에게 인사도 드릴 겸 전화를 드렸죠. 아주 반가워하시면서 남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답답해하던 남편도 나중엔 적응을 금방금방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일에 매진해 있다가 모든 일이 다 제대로 풀리고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술은 취해서 알딸딸하지 기분은 뭔가 유쾌하고 시원한데 텅 빈 집안을 보니까 기분이 우울하더라고요. 외롭기 싫어서 결혼했고 사람 온기가 그리워서 남편을 만났는데 정작 다시 외로운 제 모습이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순간 남편이 너무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연락도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을 만나러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죠.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어요. 다만 제가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주소만 있는 터라 가는 내내 나름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일요일이니 아침에 어디 나갈 리는 없고 가서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근처 베이커리에서 작은 케이크도 사서 남편 집 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데 웬 여자가 문을 열어보곤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여기 남편 집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이러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더군요. 순간 제가 문을 막으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니까 그 여자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찾아오지 말라고요. 이러면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시어머니도 전후 사정을 들으시더니 글쎄, 주소는 맞는 것 같은데 걔가 무슨 요물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사라졌겠니? 너가 잘못 찾아가거나 그러겠지. 이러는 거예요. 주소는 정확히 맞는데 오래된 연립 같은 곳이라 경비원도 없고 그렇다고 불쑥 옆집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집주인은 여자인데 문 열고 무작정 들어갈 수도 없으니 이거 정말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어요. 남편이라도 연락이 되면 좋을 텐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더군요. 그래서 그 집 앞에서 서성이는데 옆집에서 웬 아줌마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정중하게 혹시 옆집에 사는 남자분은 이사 가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옆집 아줌마는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글쎄요. 최근에 이사 온 사람도 없고 간 사람도 없는데요. 모르겠어요. 부부가 같이 살던데. 이러면서 가더군요. 부부라는 말에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여기 안 살았던 건가?
생각이 들고 한편으론 남편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고 싶지만 연락이 안 닿으니 일단은 서울로 돌아와서 남편이랑 연락이 닿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에겐 지옥이 시작됐어요. 올라와서 이게 어찌 된 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는데 그 여자 얼굴이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어디서 본 듯하기도 하고 틀림없이 한 번쯤 만난 것 같기도 한데 어디서 봤더라.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인데 당신 남편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내일 서울에서 이야기 나누죠. 라는 문자였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진 않고 무작정 저희 집 근처 카페와 시간까지 정확히 지정해서 만나자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도 의문이었지만 도대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건지 두렵기도 해서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체격 좋은 남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했어요. 미안한데 내일 회사에 출근하지 말고 우리 집 근처 카페에 와서 몰래 지켜봐줘.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주고 이유는 묻지 말아줘요. 네, 알겠습니다, 수장님.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만날 수는 없으니 제 딴에는 보험 하나 들어두고 약속 장소에 나갔죠. 기다리고 있는데 웬 여자가 의자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남편 집에서 저를 문전박대했던 바로 그 여자인 거예요. 물론 약간 짐작은 했지만 바로 하루 사이에 이렇게 돌변해서 그것도 저희 집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니 너무 의아하고 혼란스럽더군요. 그 여자는 앉자마자 아주 당당하게 당신 남편이 마음 떠났어요. 그리고 솔직히 당신 남편이기 전에 내 남편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혼해주세요. 아니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네요. 앉자마자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 정체가 뭔지 뭐라는 여자인데 다짜고짜 나타나서 남편이 자기 남편이고 이혼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뭔 소리예요? 누군데 그딴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경찰에 신고해줄까? 저도 좀 세게 나갔죠. 그랬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내가 원래 오빠랑 같이 살던 여자고 집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해서 따로 살았지만 최근에 다시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만나지 말아주세요? 무슨 개소리야? 누가 당신 남편이야? 어라 어디서 봤다 했더니 이제야 기억이 나네. 예전에 시댁 식구들하고 찍은 사진에서 당신 얼굴 봤어. 여동생이라고 하더니만 알고 보니 전처였구만. 좋아, 날 속인 것까진 좋다 이거야. 그래도 전처면 전처답게 굴어야죠. 어디서 본처 인세야. 내 남편 어딨어?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녀가 가소롭다는 듯이 웃더니 그녀는 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제가 모르는 사실도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현재 본처인 것 마냥 행동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더 이상 말이 이어져 봤자 저에게 좋을 것도 없어서 일단 남편이 오면 그때 정확히 이야기하자고 선을 그은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이란 놈은 끝까지 전화를 받질 않고 그 여자는 끝까지 당신 이혼 안 해주면 안 좋을 줄 알아? 이렇게 소리소리 치는데 저는 일단 이 상황을 벗어나서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두세 시간쯤 흘렀나? 갑자기 아파트 경비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앞집에서 신고를 해줬는데 우리 집 문 앞에 누가 빨간 페인트로 상간녀의 집이라고 적어놨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나가보니 정말로 페인트 칠이 칠해져 있더군요.
층마다 CCTV는 없어서 그냥 출입문 쪽 CCTV를 둘러보니 아까 그 여자가 무슨 작은 종이백을 들고 우리 아파트 동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제가 사는 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까진 지켰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쯤에 내려가는 것도 지켰어요. 그걸 경찰서에 들고 갔더니 이것 가지고 그녀가 우리 집 대문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했다는 증거라곤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군요. 그래서 바로 시댁에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빨리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란 작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들의 선택인데 어떡하니? 이제 와서 둘이 다시 만나겠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 할 수도 없구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졌죠. 어머니, 제가 며느리예요. 저를 감싸주셔야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잘하지 그랬어. 우리가 무슨 죄니? 아들이랑 너랑 좋아서 산 거고 아들이랑 너랑 뭔가 안 맞으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잖니? 이러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 잘못 아니라며 꼬랑지를 내리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바로 그년의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질질 끌고 다닐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 화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을 해결하나? 최대한 이성을 찾고 계획을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문자로요. 이제 그만 헤어지자. 너한텐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서 제가 딱 한 번만 만나자고 통사정을 했죠. 이유나 알고 헤어지자고 했고 남편은 그냥 너한테 지쳤어. 그냥 너가 날 잊어주기만 하면 돼. 라며 끝까지 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미치겠더군요. 그러고 보니 집안에 이미 남편 물건은 거의 남은 것도 없더군요. 솔직히 법적으로도 부부가 아닌데 저만 잊으면 끝날 상황은 맞긴 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굴 바보 머저리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팽당하면 정말 바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엿먹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진 몇 장이 온 겁니다. 그 여자더군요. 근데 그 사진이 제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솔직히 이걸 왜 나한테 보내지 싶었죠. 근데 그 문자 내용이 당신이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위자료 토해내고 우리 남편 그만 놔줘. 이러는 겁니다. 그때 뭔가 깨닫게 됐어요. 이것들이 다 짜고 나한테서 돈 뜯어내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더군요. 왜냐면 그 사진은 사실 제가 사업 문제로 호텔 세미나실에서 관계자들 만나서 간담회하고 사업 설명회 갔던 자리였거든요. 그걸 마치 무슨 내연녀 만나는 것처럼 마냥 포장해서 법적 증거로 쓰려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제야 감이 확 잡히는 거예요. 보아하니 저번에 프랜차이즈 사업자분을 안 빌려줘서 돈 뜯어내고 이혼하려는 것 같더군요. 냉정을 찾으니까 이들의 속셈이 보이더군요. 저도 어릴 적부터 장사하고 사업해봐서 남들이 대가리 굴리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내공이 있는데 어디서 감히 저를 등쳐먹으려고 하다니 이젠 괘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부탁했던 남자 직원에게 혹시 아는 사람 중에 흥신소나 뒷일 확인해주는 사람 없냐고 부탁을 했더니 그 직원이 일 처리해줄 업체를 하나 알아봐줘서 제가 의뢰를 했죠. 남편과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뒷조사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일주일 후에 그들이 뭔 짓거리 하고 다니는지 다 알 수 있었어요. 기가 차더군요. 그 일주일 동안 그 여자는 계속 저에게 이혼해라. 위자료 내놔라. 이런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제대로 엿먹일 증거를 잡기 위해 기다렸어요. 거기서 영상을 보내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일단 그녀랑 남편은 둘이 다정하게
지역에 있는 큰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곤 저녁 무렵이 되니 어느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술을 한잔 하더군요. 누가 보면 부부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하긴 식당에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눌 린 없으니까요. 그런데 둘이 손을 꼭 붙잡고 소주잔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는 내내 너무 힘들고 다시 가슴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더군요. 어쨌든 이건 진짜 빼박 증거 자료니까 제대로 모아놨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남편을 찾아갈까 했지만 이대로 끝내면 너무 싱겁고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대로 복수를 해주고 싶었어요.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상대는 피눈물 나게 해줘야 하잖아요. 저의 인생 절반을 이 남자에게 투자했는데 고작 제가 받은 건 이런 배신뿐이니 눈이 안 돌아가게 생겼나요? 그런데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그 멍청한 여자 덕분에 잡았습니다. 그녀가 고기를 구워 먹다가 어디서 전화가 왔는지 전화를 받으면서 통화를 하는데 네, 어머니. 여기 거기에요. 오세요. 이러면서 시어머니를 부른 겁니다. 그때 셋이 짜고 버린 일이란 걸 정확히 알았죠.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시어머니 셋이서 희희낙낙거리며 고기 구워 먹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니까 그년이 하는 말이 그리고 곧 이혼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자기도 생각 있으면 이혼하겠죠. 어떻게 버티겠어요. 걱정 마세요. 계속 피가 말리게 하는데 지가 버티겠어요? 이 목소리가 정확히 녹음이 된 겁니다. 하늘이 도우사 결정적인 음성도 녹음이 된 거죠. 그걸 증거로 저는 사진이랑 해서 오히려 그녀와 남편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로 3억 내놓으라고 했죠. 이거 어떻게 해줄까? 소송해서 3억 뺏어줄까? 그랬더니 단박에 그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이거 오해예요. 그냥 얘 시어머니와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한 겁니다. 넌 팔짱 끼고 장 본 후에 술 마시면서 사랑한다고 비비적거리니? 그리고 이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니? 제가 일침을 가하니까 엄청 놀라더군요. 남편은 아예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더니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위자료는 필요 없으니 그냥 이혼만 해줘 제발.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미 용서할 생각이 없었죠. 그러게 진작 가서 솔직히 말하지. 왜 이딴 짓거리를 벌여서 내 돈을 빼돌리려고 사기칠 꿍꿍이를 했을까? 왜? 그냥 이혼하려니까 내 돈이 탐나든? 어쨌든 난 이혼할 생각 없고 위자료 내놓으면 해줄게. 오빠는 내 성격 알지? 나 받아내려면 얼마든지 받아내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남편은 지독하다면서 가더군요. 어쩌 나를 열받게 하길래 좋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나오면 알았다고 피를 말려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이혼 소송 걸어버리고 제일 먼저 시댁에 새해 들어 살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거 제 이름으로 계약한 거였거든요.
엄청 싸게 팔았고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지금 사는 노부부가 한 달 사이에 나갈 거니 그 한 달만 기다려달라. 한 달 사이에도 못 나가면 강제로 내보내요. 일단 계약 끝나고 정확히 3일 후에 노부부에게 통화하시면 됩니다. 본인들은 집 팔린 줄도 모르고 살더니 바로 3일 후에 남편에게 전화 오고 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지독한 년. 어떻게 우리 부모님의 길바닥에 나 앉게 하냐? 부모님? 나한테 시부모가 있었나? 이제 곧 이혼할 사이인데 그 잘난 네 마누라 보고 모시라고 그래.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남편이 일한다는 지방 잡지사에 전화를 걸어서 광고 하나 넣을 테니 남편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선 그럴 수는 없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제안했죠. 광고 여러 개 넣을 테니 잘라달라고 했죠. 역시 바로 사장이 알았으니 광고 넣어달라며 바로 꼬랑지 내리더군요. 솔직히 큰돈 들었어요. 회사에선 왜 이리 지출을 많이 쓰냐고 난리 났지만 저도 제 저축분에서 지출 감안하고 회사 돈에 채워 넣어나가며 피를 본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시어머니랑 남편이 만나달라고 울먹이며 연락이 왔어요. 잘못했다며 싹싹 빌더군요. 제발 살려달라는 겁니다. 저는 뭘 살려줘요? 어차피 냉정한 세상인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 저한테 이렇게 사기치려고 덤비신 거 아닌가요? 저도 피 같은 돈 뿌리며 그쪽 집안 망하게 하려는 거니까 그쪽도 목숨 걸고 발악하세요. 하며 확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해 줄 테니 제발 시부모님 집만이라도 어떻게 해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데 저는 됐다고 어차피 법정에서 만나자며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코지를 대비해서 집도 이미 이사를 했고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그년이랑 남편 집안 둘 다 제대로 법의 쓴맛, 금융치료 맛을 보여주려고요. 호의를 완전히 이용먹은 남편에겐 법의 쓴맛을 보여줘야죠. 아차, 그 여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글쎄요, 요즘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졌나 봐요. 제가 혹시나 해서 남편 동향을 몰래 체크해봤는데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군요. 하긴 자기들 계획대로 안 됐으니 뭔가 싸움이 나서 갈등이 있었겠죠. 차라리 저한테 마음을 다 열고 진실되게 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굳이 거짓말로 결혼하고 거짓 결혼 생활을 하고 거짓 이혼쇼까지 벌인 시댁 식구들과 남편 그리고 그 여자는 제가 평생 괴롭힐 겁니다. 아주 뼈까지 발라버릴 거니까요. 저는 한 번 하면 하는 여자예요.